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의 이정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장소에서 멋진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반갑고요. 특히 이번 오늘 제가 오는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마 상반기부터 쭉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강좌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양성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한국사에서 쭉 훑어보시면서 아마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시게 됐을 것 같은데요. 그 한 꼭지를 조금 더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저도 굉장히 주제도 좋고 너무 반갑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 전공이 일제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원래 좀 그 포스터에 보면 개항기라는 표현이 되어 있던데 그것보다는 일제강점기의 문제에서 다양성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일단 보시면 제가 동화와 다양성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실 아마 선생님들 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 강의를 들으시면서 사실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부정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다양성이 추구해야 할 가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하실 텐데요. 근데 이게 본인의 삶과 실질적인 문제로 들어왔을 때 사실 다양성을 정말 매 순간 인정하고 같이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게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아까 들어오면서 기획전시의 그 오프닝 멘트를 또 봤더니 거기에도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가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편견과 혐오 의식들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기획전시에서도 아주 강하게 좀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알게 모르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런 의식의 이제 대상이 실제로 또 그런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경험들도 해보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다양성 문제가 또 특히나 어려운 부분들은 국민의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입니다. 우리는 국민들은 통합되어야 한다. 갈등보다는 통합되는 것을 더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차이를 바탕으로 통합되는 것은 좀 상상하기가 우리의 상상력이 좀 빈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렵고 무언가 의사가 생각하는 게 일치하고 혹은 언어와 문화가 일치하고 생각하는 게 일치하고 혹은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는 혈통, 단일민족이라는 부분에서 혈통도 하나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무언가 국민의 통합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나요? 그래서 무언가 국민의 영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동질성을 추구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될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된다란 말이죠. 그랬을 때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일제시대의 사례를 봤을 때는 저는 이게 굉장히 역지사지의 경험이 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좋은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일제시대는 우리가 한국사의 긴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이민족의 직접 지배를 받은 시기잖아요. 식민지가 되어서 일본인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일본인은 한국인들을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고 천황폐하에게 충성하는 일본 국민으로 만들려고 일본 언어를 강조하고 신사참배 강제하고 이런 것들 다 배우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본이 동질성을 추구했던 조선인들을 일본인과 똑같게 만들려고 하는 시대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제시대의 이 동화라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일본인에게 동질성을 강요당했던 그 시기의 경험을 돌아봄으로써 반대로 지금의 우리가 동질성과 다양성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덩굴레 학당의 전체 주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안에 그들, 그리고 그들 안에 우리인데요. 우리 안에 그들, 우리가 다수자로서 소수자의 그들,
다양성을 존중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우위에 있는 이런 입장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우리. 일제시대에는 일본이라는 전체, 그들 안에 우리가 소수자로서 들어가 있는 그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딱 그거에 굉장히 맞는 제목이 있어서 굉장히 좀 반가웠습니다. 네, 그 부분을 같이 오늘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구체적으로 다룰 주제는 내선결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혹시 내선결혼이라는 표현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아까 그죠? 거의 못 들어보셨죠? 아까 자료 일찍 오셔서 열심히 보신 분들 계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일본인과 조선인, 한국인의 결혼이다. 이방자 여사 많이들 들어보셨죠? 왼쪽 사진이 이방자 여사와 고종의 아들인 영친왕의 결혼 사진입니다. 이방자 여사라고 해서 한국인 이름 같지만 사실은 일본 황족의 딸 나시모토 노미야 마사코라는 일본인이었는데 이걸 한국인과 결혼했다라고 해서 한국식 이름으로 이씨 성을 따오고 마사코라는 한자 이름을 한자를 한국식으로 읽은 게 방자거든요. 그래서 이방자라는 이름으로 불린 이분이 이 내선결혼, 한국인과 일본인의 결혼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사진도 마찬가지인데요. 덕혜옹주십니다. 왼쪽 여성분이 덕혜옹주고요. 대마도주 출신 그쪽 가문이었던 소다케유키라는 일본인 남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일본인과 한국인의 결혼이 일제시기에 이루어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화를 통해서 또 많이 알려진 사례가 있는데요. 영화 박열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네, 박열도 가네코 후미코라는 일본인 여성과 옥중에서 결혼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내선결혼의 사례입니다. 그럼 이 내선결혼이 어떻게 지금 동화의 문제와 연결되는가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왜 내선결혼, 이 한국인과 일본인의 결혼을 내선결혼이라고 부르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표에 적어 놓은 것처럼 내선결혼은 사실 일본인을 당시에 가리키던 말이 내지인이었고요. 한국인을 가리키던 말이 조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지인에서 내를 따오고 조선인에서 선을 따와서 일본인과 조선인의 결혼이다 라고 해서 내선결혼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사료에서 나오는 실제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결혼을 내선결혼이라고 불러도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인을 내지인이라고 부르는 건 내지라는 그 한자를 보시면 안 내자의 땅 지자거든요. 자, 안쪽 땅, 중심지, 안쪽, 중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이라는 제국과 식민지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일본인의 시각에서 식민지보다는 일본 본토가 안쪽의 중심 지역이다라고 해서 일본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살고 있던 제국의 본토, 일본의 영토를 내지라고 부르고 식민지, 조선과 대만을 외지, 바깥 영토라고 해서 외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을 내지인이라고 부르는 이 용어 자체에 지극히 일본 중심적인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조선인,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내지고 일본이 외지고 섬나라인 건데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인들 역시 조선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얘기는 일본이 한국을, 대한제국을 병합해서 국권을 빼앗아 버리면서 한국이라는 국호를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하고 그 대신 조선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지역의 명칭으로서요. 그래서 조선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조선인이라는 표현을 으로 불리게 된 거기 때문에 이 조선 혹은 조선인이라는 것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닌 제국 일본의 식민지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조선인을 일본어로 발음하면 조센징인데요. 아마 많이들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인들이 한국인들,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제1조선인들을 가리킬 때도 조센징 하면서 굉장히 혐오 멸시 표현으로, 헤이트 스피치로 활용되고 있는 표현이 조선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내선결혼이라는 표현을 써도 좋을까라는 생각이,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할 만한 표현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내지인 말고 일본인, 그리고 조선인 말고 한국인을 써볼까? 그러면 한일결혼, 이란결혼이 되죠. 근데 이건 좀 뉘앙스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에서의 국제결혼을 가리키는 말로 한일결혼, 이란결혼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그냥 일반적인 국제결혼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내선결혼이라는 것은 요즘의 국제결혼처럼 동등한 국가의 국민들 사이의 국제결혼이 아니다라는 걸 드러내려면 한일결혼이나 이란결혼이 아니라 내선결혼이라는 표현을 써야겠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차별적인 표현이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쓴다라는 의미에서 따옴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지금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이야기들은 지금 일본의 입장에서인데요. 지금 일본이 조선인을 같은 한국을 병합하면서 한국인은 조선인, 일본 국적 조선인이 되었다라고, 같은 나라의 일본이라는 국적을 가진 같은 나라의 백성이지만 일본인과 조선인을 분명히 구별하고 조선인을 차별하고 있는, 식민지민으로서 차별하고 있는 사이에서 그 차별적인 지위에 있는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결혼이다라는 것들을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 국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선인들에게 결코 보호라든가 이득이 되거나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일본 국적이라는 지위와 조선인이라는 지위가 동시에 갑니다. 그래서 그 국적을 취급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조선인에게 일본 국적이라는 것은 감시와 차별의 그 올가미 속으로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위한, 국민으로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감시와 차별의 그 국권이 미치는 범위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조선인은 일본 국적에서 벗어날 수 없게 강제로 부여를 합니다. 조선인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요. 그래서 그 해외에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일본 국적을 당연히 인정하지 않고 나는 일본 국적이 아니다 라고 거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외국 국적,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국적을 그 귀화해서 취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본은 자신들의 국가 입장에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국민이라고 해야 단속해서 끌고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의 국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얘기는 그런 일본의 시각에서의, 지금 일본의 정책을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요. 일본의 시각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방금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을 강제로 병합을 해서 국권을 빼앗은 이 다음에 조선인들을 통치해서 국민으로 만든다라고 했던 것이 일본의 식민통치 정책인데요. 그 얘기를 우리가 보통 동화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같게 만드는 정책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목표는 조선인의 일본인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마 대부분 한국 신민화 정책, 민족말살 정책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이 동화정책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선인을 어떻게 일본인으로 만들 수 있는가? 사실은 굉장히 다른 사람이다라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적이라는 올가미로 잡아놓고 있으면서도 일본인과 조선인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별을 하고요. 그 구별을 끝까지 45년 해방될 때까지 한 번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선인을 일본인화 하겠다라는 명분은 계속 내세우거든요. 이것은 가능하고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가능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일본인과 조선인은 기본적으로 매우 비슷하다라는 근거를 내세웁니다. 왜냐하면 이런 동화를 추진했던 것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서구의 제국도, 특히나 프랑스로 대표되는 서구의 제국도 자신의 식민지의 이른바 동화정책이라는 걸 펼쳤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식민지민들을 프랑스인으로 똑같이 만들겠다라는 정책들을 추진을 했는데, 사실 일본이 조선과 대만을 식민지로 차지할 때쯤에는 서구의 동화 정책은 다 실패했습니다. 동화 같게 만든다는 게 사실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강제성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반발을 일으켜서 다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식민지를 차지한 일본이 동화를 내세우면서 왜 우리는 할 수 있느냐, 왜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서구의 유럽인들과 아프리카 사람은 너무너무 차이가 심하지만, 그래서 같게 만들기 어렵지만, 일본이랑 조선이랑 대만은 역사적으로도 교류의 경험이 있고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한자 유교 문화권이라는 점에서도 비슷하기 때문에 서구의 실패 경험과 우리는 같지 않다. 그리고 고대에 분명히 혈연적으로 같이 조상이 같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혈연적으로도 공통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같아져야만 서구에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화 정책을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수단으로서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것이, 첫 번째가 일본어를 보급하는 문제,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보급하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결혼과 혼혈이었습니다. 혈연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결혼과 혼혈을 거쳐야만, 결혼과 혼혈을 해도 무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야만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마지막까지 계속 구별을 유지하고 차별을 했다라고 할 때, 끊임없이 동화를 한다, 같게 만든다,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계속 구별을 하고 차별을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조선인이 그럴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똑같이 대하는 것은 늦추면서 조선인에게 자발적으로 동화되라 라는 이런 선전의 메시지를 계속 던집니다. 그랬을 때 아마 지금 선생님들도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좀 뭔가 반발심 같은 게 아마 좀 들으셨을 텐데요. 조선총독부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조선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언론 통제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말을 못하고요. 해외에 미국의 재미 동포들이 발행한 신한민보라는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에서 아주 과격하게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외놈, 일본 사람들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외놈이라고 부르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내성결혼이라고 했지만 한외결혼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한국과 외놈의 결혼이라는 거죠. 이 외놈이 한외 결혼을 장려하는 데는 독한 계교가 있다. 악독한 계획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한국 사람을 핏줄로부터 외놈을 만들려는 것이다. 아까 그 동화 정책을 나름의 이해를 해서 표현을 다르게 하신 거죠. 외놈이 조선인을 핏줄로부터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게 내선결혼 장려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인들의 시각에서는 이 내선결혼이라는 것, 특히나 조선총독부가 조선인들에게 내선결혼을 장려한다라고 선전하는 것은 동화, 민족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다. 그리고 실제로 내선결혼한 사람들은 이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호응해서 결혼을 한 친일파, 민족 반역자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나 아까 앞에 사례로 얘기했던 영친왕 같은 그 대한제국의 후손들, 그리고 고위 관료 귀족들, 정말 친일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유명한 내선결혼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이런 인식들을 더 부추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몇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그렇게 봐도 좋은가? 라는 건데요. 첫 번째 의문은 과연 일본이 내선결혼을 정말로 장려했을까입니다. 다양성의 측면과도 연결되는 건데요. 아까 내선결혼을 한국인들이 한국 사람을 핏줄부터 일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일본인의 시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결혼이라는 건 어느 한쪽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인과 조선인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럼 아까 조선인의 핏줄에 일본인의 피를 섞는다라는 것에서 비판을 하신 건데요. 일본인의 시각에서 보면 일본인의 핏줄에 조선인의 피를 섞는 겁니다. 그죠? 언어의 강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핏줄의 혼합이잖아요, 이거는요. 일방적인 강제가 아니라 혼합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이것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전 좀 여기서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 제일 먼저 들었다는 거죠. 심지어 제가 지금 썸네일을 그 서구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서구의 제국에서는 특히 백인, 그 제국주의자들은, 제국 지배자들은 유색 인종과의 결혼, 백인과 흑인의 결혼을 금지했잖아요. 백인의 혈통을 더럽힌다 라는 이유에서 그런 인종차별 의식을 바탕으로 백인과 흑인의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유독 일본인만 혈통의 혼합, 식민지민과의 결혼을 아무렇지 않게 혹은 아주 환영하면서 장려를 할 수 있었을까? 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의문이었고요. 두 번째 의문은 실제 결혼을 하신 사람들의 사례들을 보니까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결혼이 많습니다. 아주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하셨냐면, 사람들을,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켜야 되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동화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이들을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가르치는 건 주로 가정에서 어머니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일본인 여성을 조선인 남성과 결혼시켜서 그 자녀를 일본인화하기 위해서 이 패턴을 조선총독부가 장려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듯하죠. 그럴듯합니다. 근데 저는 또 여기서 의문인 것이, 서구에서는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백인 남성이 흑인 여성과 성적으로 결합하는 경우는 있어도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과 성적으로 결합한다? 완전 린치해서 죽여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성이 아무래도 성적으로 봤을 때 가부장적인 이 사회에서 성적으로 우위이기 때문에 흑인 남성과 백인 여성의 결합에서는 흑인이 남성이기 때문에 백인 여성보다 우위에 있는 상황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 제국주의에서의 제국인의 입장에서 제국의 여성이 식민지의 남성과 성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아주 극도로 경계했던 상황들입니다. 근데 조선에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말 이걸 또 장려를 했을까? 과연? 일본인들이 이렇게 마음이 넓었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문들을 좀 풀어가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당시의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은 본격적인, 사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조선총독부가 내선 결혼을 장려한다라고 선전을 하기 시작했던 것, 그 이전에도 내선 결혼이 조선인의 일본인화, 동화에 바람직하다, 기여할 거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본격적으로 그 선전을 하기 시작했던 건 1920년대 들어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20년대와 30년대를 중심으로 조선총독부가 어떻게 내선 결혼을 선전했는지, 그리고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을 하고 있었는지 그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1920년대에 조선총독부가 내선결혼 선전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것이 내선융화의 결과이자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선융화라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일본인과 조선인의 융화, 서로 융합되고 화목한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근하게 서로 의사소통하고 친근하게 지내는 걸 내선융화라고 하는데요. 1920년대 조선총독부가 내세웠던 통치 방침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건 1919년 3.1운동 그리고 1923년 관동 대지진에서의 조선인 학살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서로 반목 그리고 막 서로 그 일본인은 조선인을 볼 때도 언제 들고 일어날지 모르는 사람. 조선인은 당연히 일본인 싫어하고요. 이런 서로 간의 반목 그리고 아주 불화가 극도로 치달았던 게 20년대 초반의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동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조선인을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조선인과 일본인이 서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의사소통하고 친근하게 지내는 것. 이걸 1920년대에 목표로 삼습니다. 그게 내선융화입니다. 근데 이 내선결혼이야말로 내선융화의 결실이자 수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한다라는 건 일단은 연애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인과 조선인이 연애를 한다. 여기에서부터 서로 이해하고 친근하게 지내는 것, 이게 연애잖아요. 그러니까 내선융화의 결과, 연애의 결과로서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결혼을 하면 아마 결혼들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상견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명절 있으면 또 가족끼리 모임을 하고 서로 오고 가고 때 되면 선물도 보내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결혼으로 시작이 되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양쪽 가정에게 서로 친근한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을 가족 모두에게, 가족과 친척들에게 연쇄적으로 퍼뜨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쪽은 조선인이고 한쪽은 일본인이니까요. 이러한 연쇄가 퍼지고 퍼지면 결국 민족 전체가 융화되고 친밀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민족융화에, 내선융화에 내선결혼이 매우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역시 자녀의 출산 문제입니다. 핏줄이 섞인다라는 거죠. 지금 조선인과 일본인이 서로 되게 미워하고 절대적으로 딱 경계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 입장에서는 한쪽 부모는 일본인이고 한쪽 부모는 조선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자녀들은 조선인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일본인의 자손이 되고 일본인 역시 일본인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조선인의 자손이 되니까 이해관계를 딱딱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아울러서 생각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내선융화에 굉장히 결혼이 중요하다라고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또 중요한 것이 1920년대부터 신문이 또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게 발간이 되면서 그 한국어, 조선어로 발간되는 신문에 매년 결혼하는 조선인, 그 내선결혼 부부의 수를 조사를 해서 통계를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통계 수치가 매년 증가하는데 이만큼이나 통치가 잘 되고 있어서 내선융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조선 통치가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를 선전하는 수단으로 또 사용합니다. 이게 그 신문 기사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선결혼 400조. 내선결혼 부부가 현재 조선에 400쌍이 있다라는 조사 결과를 공표한 건데요. 당시의 한글 표기라서 조금 어색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사이좋게 산다고. 왜 웃으시나요? 거짓이라는 거 바로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모두가 사이좋게 살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이좋게 산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얘기하죠. 내선 배우 수, 내선 부부의 수 해마다 놀라운 수로 증가한다.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해마다 놀라운 수로 증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전의 자료로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통계 수치를 제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1920년 이후로 정말 놀라운 수로 증가하기는 합니다. 이와 같이요.
1910년대에도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언론에 공표를 안 하고 내부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20년대 이후부터 언론 공표를 하기 시작을 해요. 아마 이건 실제로 이때는 지지부진하다가 증가하니까 하고 이 통치자들 입장에서도 눈에 들어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증가를 합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셨지만 조선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총독부가 매년 말에 경찰이 집집마다 호구조사를 합니다. 호구조사를 해서 일본인과 조선인이 같이 살고 있는 부부의 수를 조사를 하는 건데요. 혼인신고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같이 동거하고 있는 사람들이면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통계에서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은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밑에는 대릴사위 형태, 남편이 아내의 집에 들어간 형태라서 조금 수가 많지 않아서 일단은 무시를 하고요. 일반이라고 적힌 아내가 남편의 집에서 살고 있는 형태만 좀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앞에 내성 결혼에서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수가, 부부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조선에서 거주하고 있는 수를 보니까 초반에는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1925년, 6년 이 무렵에서는 일본인 남성과 조선인 여성 부부 수가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비슷하게 조금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1930년대, 30년 이 초에 갑자기 이 일본인 남성과 조선인 여성 결혼 수는 확 증가하는데 여기는 지지부진한 이런 무언가 부부의 성별 조합에 따라서 다른 양상, 결혼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일까라는 것들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전제로서, 대전제로서 말씀드릴 것은 이들의 결혼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총독부가 장려해서 결혼을 했다, 국가를 위해서 결혼했다 이런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요즘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건데요. 지금 출산율과 결혼율이 너무너무 낮아서 국가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인구의 문제가 되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세금도 보조해주고 아이를 낳으면 보조금도 주고 아이를 키우는데 육아 보조금들도 굉장히 많이 투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결혼이라는 것은 국가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당사자들이 내키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다가 조선총독부는 여러 가지 선전을 하는 거에 비해서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않습니다. 뭔가 그런 아까 얘기했던 육아 보조라든가 결혼에 대한 축하금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결혼을 하면 좋다 이런 선전들만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결혼을 할 때는 어떤 총독부의 의향이나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만나서 접촉을 하다 보니까 연애 감정이 싹 터서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좀 봤더니 일단 내성 결혼은 일본인과 조선인의 결혼, 연애이기 때문에 이들이 일단 만나야 돼요. 만나려면 누군가 이주를 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조선으로 가시든 조선에서 일본으로 가시든. 근데 당시에 여성들의 이주는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남성들이 학업이라든가 취업을 위해서 이주하는 경우들은 있지만 여성들의 이주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성의 이주가 기본이라서 조선 땅에서는 일본인 남성과 조선인 여성의 커플이 많고요. 일본에서는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커플이 많습니다. 근데 아까 그 통계는 제가 조선에 거주하는 사람들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인 남성과 조선인 여성의 커플 수가 더 많은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것은 압도적으로 아까 앞에 통계에서는 빠져있는 일본에서 압도적으로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 커플 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혼을 하시고 부부가 되어서 조선으로 다시 건너오시기도 해요.
그래서 조선에서 이 숫자도 무시할 수 없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요. 당시에 평균 혼인 연령이 달랐습니다. 조선은 굉장히 일찍 결혼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인은 만약에 이 17세, 20세만 되면 보통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건너가면 일본인 여성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는데 일본인 남성들은 결혼을 안 한 상태로 조선에 왔다라고 하더라도 조선인 이미 15세, 20세 이전에 거의 다 여성들이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만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압도적으로 사실 일본에서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이 만나서 연애 결혼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조금 재밌어지실 겁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연애라는 감정, 연애라는 부분들이 사실 민족의 감정을 초월해서 연애라는 감정을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민족의 감정들을 초월해서 연애라는 감정이 내성 결혼을 이끌었다라는 게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결혼을 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른바 정략결혼입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영친왕과 덕혜옹주가 사실은 정략결혼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들이 자신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서 일본인과 결혼한 게 아니죠. 일본이 이 내선 결혼의 모범으로서 조선의 황실에서부터 내선 결혼을 하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황실이 이렇게 일본과 하나가 되는 모범을 보여줬으니까 이걸 본받아서 일반 사람들도 다 결혼을 해서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영원히 일본과 한국이 하나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황실을 결혼시키자.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황실의 후손들은 한 명 빼고는 다 내선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다 일본에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그 대표적인 정략결혼의 대표적인 게 황실결혼인데요. 그 황실뿐만 아니라 일반 조선인, 조금 상층 조선인들 중에서도 일본인과 정략결혼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친일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조중웅이라는 사람의 사례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말씀드릴게요. 이 조중웅이라는 사람은요, 혹시 이름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통감부기의 법부, 그러니까 사법부인 거죠. 법부 대신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이제 재판소에 대한 권한을 넘겨주고 한국 병합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협력했던, 그래서 경술 국적 뭐 이런 그 우리나라의 한국 병합에 일조했던 사람으로서 나중에 일본에게 귀족 자기, 자작이라는 귀족 자기를 받아서 일제 시기에도 떵떵거리고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친일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이전에도 사실 친일의 행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조선 말기에 개화 정책, 개화를 추진을 하면서 특히 일본과 협력하면서 개화를 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라 갑오개혁, 을미개혁,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막으려고 하던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서 시해되었던 을비사변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때도 조선 정부의 그 법무부의 관료로서 명성황후가 시해됐을 때 명성황후를 폐비하고 지위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의 처벌을 의아무야 하는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일 내각이 무너진 다음에 대한제국 성립하고 할 때 한국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1895년에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에서 계속 살다가 1906년에 이제 통감부가 들어서서 우리나라 대한제국 정부가 그 외교권 일본에게 뺏기고 다시 일본의 영향력이 한반도에서 커졌을 때 그때 사실 일본의 의향에 의해서 범죄자로서 계속
그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사면복권되어서 조선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병합에 일조하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에서 10년 넘게, 10년 가까이 거주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나중에는 돌아왔지만 당시의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언제 한국으로 돌아갈 기약이 있을지, 돌아갈 수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당시 일본에 꽤 많았습니다. 갑신정변, 그 이전에 일본의 힘을 얻어서 쿠데타 정변을 일으켰던 그 갑신정변에 관련됐던 사람들도 다 일본에 망명을 했고요. 또 을미사변 관련된 사람들도 망명을 해가지고 좀 그 망명한 사람들, 오래 망명하고 있다가 1905년, 6년에 돌아온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10년 동안 일본에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일본인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조중우의 경우에는 이런 나중에 그러니까 귀족이 되고 또 떵떵거리고 살게 되니까 그 조중우의 결혼 사례가 일종의 러브 스토리로서 막 신문에 엄청나게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른쪽의 사진이 1918년 매일신보에 이 조중웅의 가족 사진, 그 러브 스토리 가정 이야기를 담은 사례 그 신문 기사에서 제가 사진을 캡처해 온 건데요. 이 오른쪽 사람이 조중웅, 그리고 아내, 그리고 딸입니다. 보시면 딸도 아내도 다 일본식 옷을 입고 있죠. 한반도에서 살고 있고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결혼인데 가정생활을 완전히 일본식으로 하고 집에서도 일본어를 사용을 하고 시어머니, 조선인 시부모들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과는 완전히 별개의 살림을 함으로써 완전히 일본식으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했냐, 신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일본에서 망명객들끼리 서로 앞으로 어떻게 살까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다가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다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잡아가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기가 어려운데 한 일본인 사업가가 우리 딸이랑 결혼을 해서 우리 집에서 안전하게 숨어 지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라 라고 하면서 결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 딸도 같이 보낸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인들 다 결혼 일찍 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한국에 이미 본처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 있어요. 딴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한국에 아내가 있습니다. 이 사람만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 아내가 있었는데 일본에서 다시 일본인 아내를 얻고 아내가 한국에 온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본인이 첩이된 건데요. 여기에서 고종이 이때 이제 그 다음엔 고종이었는지 순종인지 제가 지금 갑자기 좀 헷갈리는데 시기가 좀 애매해서 황제가 대한제국의 황제가 이러한 사정들을 특별히 헤아리시어 기존에 있었던 조선인 아내를 좌부인 새로운 일본인 아내를 우부인으로 인정하겠다 라고 해서 2명의 아내를 둔 매우 특이한 사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본인 판도가 되었기 때문에 통감부 시기에 일어났던 굉장히 특이한 사례인 거죠. 그 이후에 가정생활이라는 사실상은 그 조선인 부인은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살지 않고 시부모를 계속 모시는 상태고 일본인 부인이 일본식으로 이 남편과 같이 거주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되게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그래도 조중훈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일본에 살았기 때문에 일본어나 문화에 친숙하고 또 일본인화 되려는 의지도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산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사례를 보고 조선총독부가 내선 결혼을 장려하면 조선인을 일본인화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사례가 우장춘 아시나요? 그죠? 다 들어보셨죠? 씨 없는 수박 막 하면서 이승만 정권 시기에 농업 그리고 육종 그 종자 개발 이런 데 굉장히 힘을 쓰셨던 분인데 사실 이 우장춘 박사도 내선 결혼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우범선이라는 분이고요. 아버지가 우범선이고 어머니가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범선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을미사변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그 조선 정부 그 군대의 훈련대 대장이어서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에 적극 가담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일본에 망명했던 사람. 그리고 결국 그 일 때문에 조선인 청년에게 암살당한, 처단당한 사람이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우장춘 박사는 굉장히 이승만 정권기의 과학기술의 문제에서도 굉장히 기여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분이지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친일 혐의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춘이라고 이름을 우장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분이 일본에서 1930년대에 박사학위를 썼을 때 이름을 뭐라고 썼을까 제가 좀 궁금했거든요. 박사 논문에는 한자도 쓰지만 또 영문으로 또 그 간단하게 초록을 요약문을 제출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영어 이름이 있는데 나가하루 우라고 이름을 표시를 했습니다. 성은 우를 그대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장춘이라는 한자를 일본식으로 읽으면 나가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성은 한자, 그러니까 우라는 한국식 성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이름은 일본식으로 읽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장춘 박사도 사실 이런 일본인 망명객의 자손, 내성결혼의 후손으로서의 사례로 들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사실 이 정략결혼의 사람들은 고위 친일파라고 욕해도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한 내성결혼은 다 친일파다라고 하는 그 인식에 매우 적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례를 보다 보니까 특히 결혼이라는 것은 생계 공동체를 꾸리는 일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경제적인 문제에서 사실 당시 일본 사회가 특히 하층민들은 그렇게까지 잘 살지 못했거든요. 일본에서도 계층 양극화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은 되게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들은 정말 못 살고 특히 딸들을 그러니까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몰아주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차남 이하의 아들들이나 딸들은 재산을 얻지 못하고 또한 여성들을 성매매업소에 팔아넘기거나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자신의 제대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생계를 꾸리지 못하는 사람들, 일본 여성들, 하층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여성들이 생계를 조선인 남성과 결혼을 해서 생계를 조선인에게 의탁하는 경우들이 보입니다. 제가 그 신문 기사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1913년 그 신문에 나온 사례인데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의 영토이죠. 러시아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경로로 가족에 의해서 성매매 업소로 팔려간 일본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인 여성이 이제 1904년, 5년에 러시아랑 일본이 그 전쟁을 벌이잖아요. 러일 전쟁을 벌이는데 그러다 보니 일본 사람이 러시아 영토에 있다라고 하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일본인 여성이 스파이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또 학대를 하고 쫓아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성을 알고 있던 조선인 남성이 이 여성을 불쌍히 여겨서 데리고 조선에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근데 그 아내로 삼았다라는 건 본처가 이미 있기 때문에 역시 첩이 되었다라는 상황인데요. 여기서도 그 일본인 여성이 심지어 그래서 계속 살면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또 조선에서 살면서 이제 조선어를 사용하고 조선 옷을 입고 하면서 조선인화 되었는데 매우 화목하게 잘 산다라고 신문 기사에서 또 막 얘기를 합니다. 처첩간에 너무 화목하대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신문 기사에는 늘 화목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이 소설인데요. 이인직, 혈애누의 작가, 신소설의 아버지라고도 불렸던 이인직인데요. 이인직도 사실 조중훈과 같이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에 망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망명했다가
역시 이 러일 전쟁 때 통감부 들어오고 할 때 일본 측에 통역을 해주기 위해서 통역관으로 조선에 건너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조중웅이랑 행동을 같이 하면서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여성과 결혼을 하고 그 1904년, 5년 이 무렵에 한반도로 다시 돌아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재밌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도 일본인과 결혼을 한 사람인데 1912년이라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 내선 결혼을 소재로 한 소설을 발표를 합니다. 그게 빈선낭의 일미인이라는 소설인데요. 빈선낭, 가난한 조선인 남자의 일본의 미인, 여성을 보통 미인이라는 표현으로 그냥 막 썼어요. 그래서 가난한 조선인 남성과 결혼한 일본인 여성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1912년에 소설을 신문에 발표를 합니다. 단편 소설인데요. 굉장히 지금 좀 읽어보시기 어렵겠지만,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아내가 그 가난한 조선인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 그런 표현인데요. 나같이 이렇게 바보같이 된 사람이 없다. 남편에게 막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일본에 있을 때 조선만 가면 막 금은보화가 쏟아질 듯, 관직을 막 얻을 수 있을 듯, 막 그 월급 막 받고 돈 잔뜩 벌 수 있을 듯 막 얘기를 해가지고 조선에 건너왔는데 당신 왜 그런 거 다 하나도 못하고 돈 한 푼도 못 벌고 있냐 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본 여편네가 일본 여성이 조선 사람의 마누라가 되어 온 게 나 하나만은 아니지만 경성에 와서 고생하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금마차 타고 있는데 아까 앞에 조중웅의 부인이나 이런 사람처럼 다 금마차 타고 있는데 나도 그럴 줄 알고 와봤더니 아니더라 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일본 여성 입장에서 조선 남성과 결혼해서 조선에 갔을 때 잘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일본에서 충족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안락함을 기대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약간 혐오 발언인데요. 일본 측 기사에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내선 결혼한 일본인 입장은 대부분 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조선인 남성에게 희롱을 당하더라도 결혼을 성적 희롱으로 표현하는 거죠. 첩관계. 희롱 당하더라도 비단 옷을 두르기 위해서 조선인 남성에 처도되고 첩이 된다. 내선 결혼은 일본인 여성들이 돈 때문에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선 결혼 어떻게 사람들이 결혼을 했는가, 과연 이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다 얘기해도 좋을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떤 사람들이 왜 결혼했는가, 결혼의 동기들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보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특히나 경제적인 문제 관련해서 가슴 아픈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례이기도 한데요. 아까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결혼 사례가 되게 많다. 특히 조선인 남성이 일본에 가서 일본인 여성과 만나서 결혼한 사례들이 많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사례들을 봤을 때 굉장히 눈에 띄는 사례가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선인 남성들이 거짓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나는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다. 일본에서 어느 정도 좀 거주를 하다 보면 실제로 그러니까 조선인과 일본인은 굉장히 좀 가깝고 언어 구조도 쉽고 하다 보니까 얼굴이 구별이 안 되고요. 언어 조금만 배우면 일본어 쉽게 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투가 조금 다르더라도 막 도쿄에서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우리 고향은 홈카이도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쿄에서 사시던 여성분들이 홋카이도 말투가 어떤지 이런 거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말투가 다르다 그래도 다른 지방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이렇게 믿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조선에 본처가 있습니다만 결혼을 안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일본인 여성분들의 그 기대에 맞춰서 우리 집에 돈 많아. 일본에 지금 집이 있는 게 아니니까 바로 확인이 불가능한 일들이잖아요. 결혼을 하셨는지 아닌지 돈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다가 그 아이를
가지게 되어서 그때 뭐 혼인신고 먼저 잘 안 하잖아요. 결혼하시고 아이 갖고 아이 태어나면 이제 혼인신고를 할까 말까 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양쪽 부모들이 일본인 부모들도 결혼하는 거에 반대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도 잘 못하고 그냥 애 낳고 사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하고 나서야 나 사실은 조선인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에 이제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상황. 당시 사람들은 임신하면 그냥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조선에 또 와서 보니까 본처도 있고 돈도 없더라.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932년 부산일보 일본어 신문인데요. 일본어 신문에 보도되어 있던 사례입니다. 이 모든 사례, 한 가지 거짓말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두 가지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평북의 선천 지역에 그 집이 있는 최대수라는 조선인이었는데 아내도 있는데 자신이 우리 집에 돈 많은 일본인 아마미라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일본인 여성과 결혼을 하고 이 여성을 데리고 조선에 왔습니다. 근데 여성이 와가지고 봤더니 다 거짓말. 그러니까 애를 이미 뱄기 때문에 조선인인 거는 감안을 하고 이제 조선으로 건너왔는데 돈도 없고 본처도 있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야 되겠는데 이 여성도 돈이 없고 여비를 마련할 수가 없어서 교통비를 마련할 수가 없어서 경찰서에 가서 하소연을 한 이게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신문이기 때문에 일본어 신문에서 일본인 부모들에게 딸 가진 부모들 조심해라 뭐 이런 식의 신문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어떻게 봐야 할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관계를 생각하면 조선인이 피해자, 일본인이 가해자인 경우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사례들은 명백히 저는 좀 이 일본인 여성의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특히나 최근에 젠더 갈등 관련해서 제가 이 내용들을 제 박사 논문의 책으로 썼는데, 그 책을 읽은 사람들 중에서 역시 한국 남자는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막 블로그에 쓰신 독자가 있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굉장히 난감했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들은 서구에서는 없는 사례거든요. 식민지민이 나 백인 제국 사람이야. 막 아프리카 사람이 나 프랑스인이야 막 이럴 수 없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굉장히 조선인과 일본인의 외모가 유사했기 때문에 성립할 수 있었던 거짓말이고요. 조선인이 일본인이라고 거짓말을 한 적은 있어도 제가 내성결혼 사례들을 봤을 때 일본인이 나 조선인이야 라고 거짓말을 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죠? 상식적으로 그죠? 그 얘기는 조선인이라는 게 사람을 만나고 연애를 하는데 불리한 조건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던 사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민족 간의 격차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인 남성들은 제가 조선인 남성은 안 돼라고 하니까 그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들 때문에 오히려 또 강조하는 건이긴 한데요. 일본인 남성들은 사실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가지고 조선인 여성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보여주는 이 수치가 저는 이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30년에 이후에 갑자기 이 수치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는데 이 수치는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 여기엔 무언가 설명이 필요한데요. 1930년이라는 이 시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터지면서 특히 농민들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몰락을 하거든요. 결혼을 할 때 이때는 여성들이 취업을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취직처가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남편이 아내의 생계를 부양해주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게 인식되던 때인데
그래서 여자가 결혼을 할 때 남편의 경제력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경제적으로 몰락한 조선인 남성은 더 이상 일본인에게 생계를 부양자로서 역할할 수 없는 상황. 이게 이 결혼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가 될 거고요. 반대로 여전히 생계 부양력이 있는 일본인 남성과 조선인 여성의 가족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정치적, 경제적 권력의 문제인데요. 이때 조선인 여성이 일본인 남성과 결혼을 한다라는 건 절대 자발적인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동아일보 1936년에 실린 기사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빚은 여기 있는데 지읒받침, 채무입니다. 빚으로 뺏은 남의 아내가 불의한데 분개한 돈 빌려준 악마가 본 남편을 시켜서 고소를 제기했다. 이렇게 제목이 붙여 있는데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남성 사이에서 이 조선인 남성이 일본인 남성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했는데 경제적 몰락으로 인해서 돈을 갚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갚지 못하니까 이 일본인 남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럼 네 아내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빚에 대한 담보물로서 양쪽 남편들 간의 그 계약의 조건으로 인해서 조선인 여성이 일본인 남성에게 아내로서 넘겨집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같이 동거를 했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 날벼락이죠. 도망을 칩니다. 이웃의 다른 남자랑. 본 남편도 꼴 보기 싫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웃에 있었던 이 몇 년 동안 그 일본인 남성과 같이 살다가 다른 남성과 눈이 맞아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인 이 남편이 남편이라고 해야 될까? 이 돈 빌려준 채권자 일본인으로서는 이 여자를 찾아와야 되겠는데 자기가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자기한테 아내를 뺏긴 본 남편한테 가서 경찰에 고소해달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죠, 정말. 근데 이게 지금 1936년 그 여성이 일본인 남편과 같이 산 지 한 5, 6년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나왔던 그 경제 대공황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발견한 사례는 이거 하나뿐이지만 실제로 집에 돈이 없어서 아내를 일본인 남성에게 넘겨주어야 했던 조선인 가정의 사례는 이것 하나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아까 나왔던 그 통계 수치로 반영이 되는 거죠. 절대 친일파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내성 결혼을 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사실 이거를 지금 결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아까 그 조선총독부가 모두가 화목하게 산다라고 했던 그 통계에는 혼인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와 상관없이 동거하는 사람들을 모두 집계한 수치라고 했거든요. 이런 것들 다 들어갑니다. 네, 그죠? 그리고 시간을 조금 그 속도를 좀 내기 위해서 아까 가네코, 후미코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일제에 친근했던, 일제와 협력했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제국주의 식민 통치를 깨부수려고 했던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내성 결혼을 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인데요. 아까 조중흥의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그와 똑같은 사례가 또 있습니다. 이 1918년이 그 영친왕과 이방자의 결혼이 결정된 때였어서 그 결혼을 앞두고 황실의 내성 결혼을 앞두고 그것보다 먼저 내성 결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보도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1918년에 매일신보 신문에서 시리즈로 딱 내성 결혼 가정의 이야기들을 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중흥 가정 얘기도 있었고요. 그 마찬가지 시리즈로
이 의사 안상호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일본에서 의사 면허를 따가지고요. 순종의 주치의로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고종 황제가 사망을 할 때 그 마지막을 서양의학을 배운 의사로서 지켜봤다. 뭔가 치료를 하려고 조치를 했지만 실패했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고종이 독살됐다라는 그 소문들이 등장했을 때 실제로 독살을 한 사람 아니냐 이런 식의 그 의심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안상호라는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 역시 아내가 일본인이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본인 여성과 결혼을 해서 조선에 와서 생활을 하는데 완전히 일본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묻혀 있어요. 전연, 완전히 내지화된, 일본인화된 의사 안상호 씨의 가정. 조지훈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별개로 일본 사람들과만 만나고 조선 사람들과는 같이 안 만나고 일본 옷 입고 일본 음식 먹고 일본 말로 가정에서 생활하고 이런 생활들을 합니다. 그런데 동아일보에서 또 재미난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게 너무 작아가지고 아까 여기 와가지고 조금 확대를 했는데요.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남편을 따라 조선 사람이 된 직자 부인. 직자라는 건 일본어 한자를 그냥 한글로 읽은 거고요. 일본 말로 하면 나오코라는 이름을 가진 일본인 여성입니다. 그런데 딱 사진도 찍혔어요. 단아하게 쪽쪽 짚고 이거 가르마 타고 지금 하얀 한복을 또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본에서 역시 유학을 왔던 조선인 남성 성악가 김문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조선에 건너와서 시부모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조선 복수액을 하고서 옷을 입고 지금 시댁에 처음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동아일보 기자가 이들이 건너오는 배에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렇게 어디 갔냐? 네,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일본 여자가 조선 사람에게, 조선 남자에게 시집온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많지만 역시 일본인 남성과 조선인 여성이 결혼한 게 내성 결혼해서 전체적으로 많지만 우리는 지금 동아일보는 조선인 신문이잖아요. 근데 생활 상태, 의복, 언어를 조금 더 고치지 않아서 대개는 그 가정이 일본화해서 자손까지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에서 본 사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 여자와 혼인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내선 결혼으로 인해서 조선인 남성의 가정이 일본인화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환영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직자 부인에 가서는 막 그 배에 오는데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조선 옷을 입고 조선 음식을 먹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조선 사람이 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환영한다 라고 보도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좀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게 똑같이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부부고요. 일본에서 결혼을 해서 조선으로 건너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일본인 측에서는요, 분명히 서로 다른 두 문화, 두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건데 일본인은 이 가정이 일본인화 되기를 바라고요. 조선인은 이 가정이 조선인화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동화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이 안에서 완전한 순수한 조선인성, 일본인성을 바라기 때문에 이 문화가 섞인다라는 것들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또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생활은 그런 기대들과 다르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건 당연히 절충적인 양자의 문화를 서로 존중하면서 살지 않으면
가정은 유지가 될 수가 없거든요. 일방적이다라는 것은 아까 앞에처럼 일본인화 된다라는 건 그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일본인화 되려고 해서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인 거지 그건 절대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절충식으로 합니다. 그것들을 좀 보여주는 게 재밌는 사례라고 생각했던 게 화가 이중섭인데요. 화가 이중섭도 아내가 일본인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해방 이후에 이 아내와 아이들을 일본으로 떠나보내고 그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이런 편지와 그림으로 많이 남기고 계신데 그게 책자로 편찬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가져온 건데요. 이게 원본이고요. 이 왼쪽에 이제 번역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이들 이름을 이렇게 태현에게 아이 이름을 태현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태성이, 태연이 두 아이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원본, 일본어 원본을 보시면 야스카타 그리고 야스나리, 어디 뒷부분에 있을 텐데요. 야스나리라고 부릅니다. 태성이 야스나리고요. 태현이 야스카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둘 다 한국어로 읽어도 자연스럽고 일본어로 읽어도 자연스러운 한자를 사용해서 아이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언가 그 절충식의 생활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일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었든 조선인들이 일본인화 되기를 계속 바랍니다. 그런데 예상외의 사태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 조선인인데 일본인인 척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 이 사람들이 이 통혼 가정이 어디에서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식의 생활을 하느냐가. 만약에 이 부부가 일본에서 산다라고 하면 당연히 일본의 뭐 음식 재료라든가 일본 뭐 옷감 이런 거를 더 구하기 쉽고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니까 일본어를 익히게 되고 일본화 되기 쉬워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일본 사람이야. 근데 한국에서 혹은 또 다른 일본의 식민지인 대만에서라고 생각을 하면 한국에 살고 대만에 살면서 일본인화 된다는 건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돈도 있어야 돼요. 한국에서 나지 않는 음식, 옷감 사와야 되거든요. 훨씬 비싼데 일본식으로 생활한다는 건 매우 의지가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또 현지 남성,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부부이기 때문에 가부장제의 권력이 또 들어갑니다. 아내는 현모양처로서 남편에 따라야 한다. 일본이 그렇게 여성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거는 대만에서의 사례인데요. 1936년에 한 일본인이 대만에서도 대만인과 일본인의 결혼을 장려하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사례들을 봤더니 다르네? 기대했던 바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 쭉 어떤 사람이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인 여성이 대만인 남성과 결혼을 하면 대만인처럼 된다. 역으로 동화가 된다라는 거죠. 아까 직자 부인처럼요.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시집 가서는 그 가풍을 배워야 하니까 비슷한 이야기죠.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현지의 대만의 특히나 열대기후이기 때문에 그 현지에는 대만의 그 문화가 경제적이고 편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만에는 일본인이 적고 대만 사람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일본인을 만날 기회가 적어서 대만식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왕따 당한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그런 상황이라 자녀들도 역시 현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대만어를 사용을 하고요. 아이들도 일본인과 그 교우 관계가 일본인 친구랑 사귈 기회가 적어서 일본인이라는 의식을 갖지 못하게 된다.
대만인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대만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나는 일본인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일본 의식, 일본 정신, 애국심이라는 것이 사라진다. 반대로 내선 결혼, 그 내대 결혼이라고 여기선 대만에선 또 내대 결혼이라고 하는데요. 이 결혼을 통해서 조선인이 대만인이 일본인화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오히려 일본인이 현지인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라는 것에 문제를 느끼는 일본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1930년대 후반 40년대에 가면 이제 더 이상 내선 결혼을 장려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더 강해진다라기보단 그런 식으로 시각이 바뀌는 거죠. 거기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 이제 혼혈 문제입니다. 그 상황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근데 그런 인식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1937년, 30년대 후반에 선전 측면에서는 오히려 계속 내선 결혼을 장려한다, 내선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선전이 되게 많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1937년에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랑 장시간 계속 전쟁을 벌이고 미국에도 이제 선전포고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 쭉 전쟁하다가 이제 45년에 패전하게 되는 거죠. 그 쭉 전쟁을 벌이는 시간 동안에 일본 입장에서는 밖에서 외부의 다른 국가와 싸우고 있는데 식민지 사람들이 또 조선인들이 언제 3.1운동 같은 봉기를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다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일본의 국력이 밖으로 막 돌아가 있으니까 안에서 조선 사람들이 이제 다 들고 일어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조선인들에게 일본인이라는 의식, 절대로 일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의식을 심어줘야 한다. 이거를 되게 강조합니다. 그게 한국 식민화 정책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내선일체, 내선융화가 아니라 이제는 내지와 조선이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다. 이것을 조선 사람들한테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외부에서 보이는 거 마음뿐만이 아니라 피와 몸까지 완전히 일본인이 돼야 한다. 그러면 그랬을 때 이 피와 육체까지 완전히 하나로 조선인을 일본인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궁극적인 동화의 수단은 내선 결혼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내선 결혼을 하면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 피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일본 문화와 언어를 어릴 때부터 접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일본인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이러면서 내선 결혼해야 된다.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인들 측면에서는 입장에서는 내선 일체? 그러면 이제 차별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 하면서 일부 그 지식인 친일파로 가는 사람들은 그럼 빨리 내선 일체 실현해 주세요. 빨리 내선 결혼이 지금처럼 아무것도 그냥 맘대로 사람들한테 맡겨놓지 말고 돈도 좀 주고 결혼한 사람들 우대도 해주고 자녀 출세하게 해주고 이런 우대에 무언가 조치를 취하면 결혼 늘어날 거 아니냐. 빨리 뭔가 내선 결혼 할 수 있게 해달라. 막 이렇게 요구를 하는 친일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조선총독부는 그렇게 장려하면 안 된다. 천천히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내선결혼 장려에 앞장서고 있었던 국민총력 조선연맹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의 총재는 총독이고요. 그거에 좀 실무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일본인이 빨리 장려해주세요. 우대해주세요. 막 이런 촉진하게 뭔가를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그럴 게 아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결혼한 사람들 보니까 젊은 기세로 사려분별하지 않고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도 많고 파탄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러면 결혼이 파탄이 되면 일본과 조선의 관계도 파탄날 수 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구히 결합할 수 있는 가정만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모범이 될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숫자를 늘리는 건 중요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밖에서 인터뷰한 기사고, 이거는 조선총독부 내부 문건인데요. 내부 문건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조선인과 일본인의 문화나 습관이 다른 상황에서는 수량적 증가, 숫자를 늘리려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 천천히 기다리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습니다. 선전은 엄청 강하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 더 아주 극명한 시각 전환을 보여주는 것은 일본 본토였습니다. 아까 앞에서 일본 본토에서 사실 내선 결혼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기에 그게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조선인의 강제징용, 강제 연행이 시행이 되거든요. 이제 일본이 전쟁을 장기간 하다 보니까 일본 본토에서 일본인 남성들이 해외에 파병, 군인으로 파병 나가고 노동자로 파병 나가고 하면서 일본 본토의 그 남성 노동력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이 일본 본토에 부족해진 남성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서 식민지 조선의 조선 사람들을 강제로 징용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조선인들이 일본에 가는 것들을 막았었는데 이때는 막 집단으로 막 데려갑니다. 그래서 1939년부터 1944년까지 일제 패망하기 전까지 이 4, 5년 사이에 막 100만 명이 넘어가고 이래요. 그리고 노동력이니까 잠깐 쓴다고 해서 남성 혼자만 데려갑니다. 그 남성 혼자 건너간 조선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 남성들이 결혼하지 못한, 일본인 남성들은 다 해외에 있으니까요. 일본인 여성들과 엄청나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본토에서 아직 동화되지 않은 조선인 남성들이 일본 본토에서 갑자기 막 결혼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내선 결혼 부부의 수를 집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통계가 이제 1939년에 경찰조사, 일본에 39년에 거주하는 내선 결혼 부부의 수인데요. 숫자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전체 부부가, 내선 결혼 부부가 9,760쌍인데요. 남편이 조선인인 경우가 9,577쌍. 일본인이 남편인 경우는 183건밖에 안 됩니다.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이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 통계에서는 이 결혼한 사람들의 직업조사를 합니다. 여성의 직업조사가 나온 거는 이 통계가 유일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유식적 직업, 그러니까 소위 지식인들, 좀 공부 좀 한 사람은 적고요. 조선인 남성들 중에 가장 많은 것은 고물상과 행상인, 그리고 기타 노동자, 토목건축 노동자, 대부분 하층 노동자들, 징용돼서 가신 분들인 거죠. 그리고 결혼한 일본인 여성의 직업을 보면 집에서 농업을 하고 있었던, 집에 농사 일 돕고 있었던 분들, 혹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섬유 여공, 혹은 또 재밌는 게 접객업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다른 일본인과 여성의 남녀가 만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통로가 접객업이라는 거죠. 사실 성매매업소, 카페, 혹은 서비스업, 상업, 상점과 관련된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선 결혼한 분들이 친일파들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름 없는 하층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친일파가 내선 결혼 전체를 과잉 대표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제가 마지막에 이 얘기를 안 했군요. 이렇게 조사를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그러니까 집계를 쫙 한 다음에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요. 자연적으로 누가 장려해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일본 본토에서 이렇게 혼혈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현상이다. 신중한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조선총독부가 내선 결혼이 증가하고 있어서 내선 융화가 증가하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어떡하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합니다. 특히 혼혈 문제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데요. 이 시기, 2차 세계대전 시기는 독일, 아까 인종주의 이야기도 했었지만, 극도의 그 인종차별주의, 독일 나치의 유대인 차별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극도의 인종차별주의, 인종주의가 풍미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독일과 지금 손을 잡고 있는 국가인 거죠. 그런 흐름 속에서 일본 내부에서도 과연 혼혈을 이대로 두어도 좋은가라는 게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연구비를 일본 학술진흥회 한국연구재단급의 일본의 단체고요. 조선총독부 학무부, 교육부인 거죠. 조선총독부의 교육부가 손을 잡고 연구비 보조하고 또 조사하는데 도와주고 막 하면서 그 혼혈이, 일본인과 조선인의 혼혈이 일본인의 이 체질과 자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체격과 학업 성적, 이 두 가지 항목을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혹시? 한국이 또 그쵸. 사실 저도 참 이게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일본인이랑 한국인이랑 체격을 비교를 하면 한국인들이 더 체격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독일 나치식으로 얘기를 하면 혼혈을 함으로써 무언가 나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체격 조사를 해봤더니 오히려 더 뛰어나더라. 키, 가슴둘레, 몸무게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일본인의 자녀보다 내선 결혼의 자녀가 더 뛰어나더라 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표가 이거고요. 그런데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그 결과로도 또 설명되지 않는 게요. 지금 여기는 조선인, 부모가 둘 다 조선인인 거고요. 혼혈인인데요. 둘 다 조선인, 부모가 둘 다 조선인인 자녀보다 또 내성결혼 혼혈 아이들이 더 키가 크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당시 얘기를 하냐면 일종의 혼혈강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잡종교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동종교배, 똑같은 것들을 교배시키는 것보다 잡종을 교배시키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 개량할 때 쓰는 그 원리를 사용을 해서 이것이 일본인과 조선인에게도 적용이 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결과들을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걸 보고, 이 조사를 보고 사실 되게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외양 조사를 합니다. 지금 제가 그 적나라하게 얼굴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흐릿하게 지금 표시를 한 건데요. 실제로는 얼굴 사진들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이것도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 교수가 연구를 하는데요. 아버지가 조선인이고 어머니가 일본인인 가정 한 수십 쌍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녀입니다.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넷째 아이. 아이들의 얼굴 정면, 옆면, 요 아래쪽 사진들을 다 찍어서 눈꺼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전 형질들 있잖아요. 뭐 혀 말리고 뭐 이런 것들 혹시 옛날에 배우셨나요? 뭐 귓볼이 붙었느냐 떨어졌느냐 뭐 이런 식의 유전 형질들이 있는데 이 부모의 조선인과 일본인을 각각 부모로 둔 혼혈 자녀에게서 이 부모의 형질 중에 무엇이 늘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이 이쯤 오면 사실 조선인과 일본인을 완전히 다른 인종 취급한 거거든요. 결과는 차이 없더라. 너무나 예상 가능하듯이 아무 차이 없다. 그냥 조선인 부부 사이에서의 나오는 유전 양상이랑 혼혈 자녀에서 나오는 유전 양상이랑 차이 없다. 그러니까 결과입니다. 근데 이걸 꼭 조사를 해봐야 하나?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얼마나 혼혈,
특히 이 식민지민과의 혼혈이라는 것이 문제시되었는가? 조선인을 이민족시, 이인족시 하는 이인종으로 보는 이런 관념들이 오히려 널리 퍼지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에서는 잡종강세, 혼혈강세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전쟁을 아까 내선일체와 같은 일본의 전쟁 확대, 아시아 지역을 계속 침략하면서 자신의 판도로 넣는 이 일본의 침략 정책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막 선전을 또 합니다. 신문 보도에서요. 근데 내부의 자료를 보면 역시 또 좀 다릅니다. 그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은요, 그 다음에 이제 혼혈은 뛰어나다, 잡종 강세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정책적으로 혼혈을 장려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답을 내리는데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명백하게 장소를 나눠요. 혼혈의 장소를. 혼혈이 식민지에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일본 본토에서 이루어지느냐를 나눕니다. 그랬을 때 본토에서는, 그러니까 식민지에서는 일본인이 현지에 가서 현지 민족과 혼혈을 해서 그곳에 적합한 혼혈 일본인을 늘리는 것도 일본인의 침략 전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거는 그 현지에서 모범적인 중상류층, 아까 이야기했던 그 현지의 모범적인 지배층과 혼혈을 하는 것은 침략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에서의 혼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일본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특히 조선인들은 대부분 노동자이고 최하층이다. 교육받지 못했고 이제 또 노동자나 하층민들에 대한 혐오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일본인들이 본토에서 결혼을 하면 오히려 일본 민족의 자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본토에서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일본 본토에서 일본인들은 순수성을, 자신들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금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뒤에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당시 일본에서는 지금 내성 결혼은 일본 본토에서,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일어나지 않고 다 일본 본토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건 막을 수 없는 지금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선 결혼과 동화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본 본토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겉으로는 말은 못하지만 이제는 안 해야 되겠다, 접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정책들을 추진했던 대표적인 일본 본토의 기관이 후생성이라는 정부 부처인데요. 지금 말로 얘기하면 보건복지부에 해당되는 인구 문제와 관련되는 역할을 하는 그 전쟁 시기에 만들어진 정부의 부서가, 그 부처가 후생성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선 결혼을 조사를 하고서는 해석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때 남편은 조선인 남편입니다. 일본인 아내와 결혼한 조선인 남편인데요. 그 가정을 조사할 때 조선인 남편에게 범죄 경력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뜬금없죠. 그러면서 대부분 없다가 많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서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기입하게 한 거라서 안 쓴 것, 없다고 체크한 거다. 그리고 결혼의 계기, 어떻게 결혼했냐? 제일 많은 건 사랑이거든요. 역시 연애 결혼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해서 결혼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의롭지 않은 밀통이다. 불의 밀통이다. 부부관계 원만하시거든요. 대부분 원만하시다라고 했어요. 현재 동거하고 있는 부부를 조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인 아내의 경제 상태, 하류가 많습니다. 역시 중하류가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혼혈하는 사람들은, 이민족과 결혼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하층민이라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내선 결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혐오 발언들을 계속 좀 되풀이를 했는데요. 이러한 해석, 그 조사 항목도 마찬가지고요. 해석한 내용도 그렇고요. 이 후생성의 조사는 너무나도 혼혈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제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또 이 시기에 오면 그 혼혈, 여기에서 뭐라고 또 후생성에서 얘기를 하냐면 이 내선결혼과 동화정책은 동화라는 미명하에 식민지민을 끌어안겠다는 미명하에 일본 사람들의 순수성을 파괴하고 그 결과 일본 민족의 통합을 해쳐서 순수성을 해쳐서 그 지도적인 통합성이 무너지니까 밖에 나가서도 지도자로서 역할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도적인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게 만든다. 동화정책, 혼혈 다 안 된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조선인 남성들이 일본인 여성을 처나 첩으로 삼고 있는 이것 더더군다나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혐오 발언의 결정판이 이건데요. 각자 자료에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앞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런 연구를 쭉 하고 제가 조사를 하고 나름 정리를 했을 때 두 번째 의문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결혼을 선호했다거나 장려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다른 서구와 마찬가지로 일본인들 입장에서도 굳이 결혼을 한다면 일본인 남성과 조선인 여성의 결합을 더 선호했지만 여러 가지 재반 상황들, 이주의 문제, 아까 혼인 연령의 문제, 전시체제 때 일본인 남성이 없는 문제,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그런 정책의 공백 속에서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결혼이 많아졌다. 이건 일본의 의도와는 다른 것이었다. 라는 게 첫 번째 대답이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것과 그것을 종합했을 때 일본이 과연 장려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도 약간 유보적인 노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바람직하게 생각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선전만 하고 본격적인 어떤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봤더니 굉장히 자신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일본인의 순수성을 해친다라는 그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는 그 내선 결혼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버리고 이제 비관적으로 바뀌면서 완전히 이제 동화 혹은 다양성 자체도 사실은 아닌 거죠. 다양성은 애초에 인정하지 않고 동화도 인정 안 하면서 조선인을 완전히 분리해내는 이런 방식으로 동화 정책을 포기하는, 포섭을 완전히 포기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서 한번 사실 조금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만 저희 주제, 아까 제가 역지사지의 한 계기로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왜 일본은 동화 정책을 표방했을까? 왜 조선인을 동화시킨다라고 했을까? 국민으로 포섭한다라고 했을 때, 왜 국민을 포섭한다라고 했을 때 다양성은 염두에 두지 못했을까? 라는 것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동화 정책이 그렇다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동화든 다양성이든 어떤 실패하지 않도록 다양성, 국민 속에서의 다양성을 포섭하고 인정하는 방식을 실패하지 않으려면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할까? 이런 내용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